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에 있어서 이제 공간과 인간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호 관계, 그리고 공간 디자인을 할 때는 하드웨어로서의 행태 장치, 즉 물리적 공간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빌트되는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행태 장치와 그 공간 안에 공간을 향유하는 인간, 즉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로서의 행위 체계가 함께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된다. 계획이 공간 디자인을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논의해 봤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행태 장치와 행위 체계는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태 장치 행위 체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공간 디자인할 때 고려하게 되는 게 공간의 레이아웃일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란 레이아웃을 가질지 아니면 리니어하게 긴 레이아웃을 가질지 이러한 직선적인 그런 공간과 어떻게 약간 모아져 있는 듯한 공간 또는 개별의 팟들이 점처럼 노드처럼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공간의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레이아웃은 이 공간이 집사회적인 공간인지 또는 이사회적인 공간인지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어요. 집사회적인 공간은 먼저 상호작용을 조장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에 많이 모여서 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상호작용을 하길 원했을 때, 그런 행위가 필요할 때, 그런 행위 체계가 필요할 때 우리는 행태 장치로서의 이 공간을 집사회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겠죠.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간단히 이 가운데 어떤 큰 공터라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주위에 땅의 레벨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위에 상부에 어떤 큰 링 같은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는 이러한 스트럭처와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모여서 다양한 행위, 뭐 전시라든지 아니면 콘서트, 그런 또는 마켓데이 이런 거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조장을 한 거고 또 이 단순히 공간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이 주변의 땅의 레벨을 조절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또 다양한 행태, 뭐 앉을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걸 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을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위에 상부에 이런 스트럭처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전시물을 건다든지 아니면 이런 콘서트를 할 때 거기에 빔 프로젝트를 또는 조명을 걸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 되게 심플한 계획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완전 이사회적인 공간입니다. 즉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을 분리시키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스케일이 물론 완전히 다르지만 더군다나 여기는 개개인 1인이 이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길 원했기 때문에 마주보는 공간은 전혀 없고 양 옆으로 공간이 리니어하게 계속 형성이 되고 이게 하나의 개인 파처럼 벽 안으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한다기보다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비슷한 사례로 여기는 이제 벽 안으로 쑥 들어간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항이나 이런 데 가셔보시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사람들이 옆으로 쭉 앉는 듯한 배치, 이러한 가구의 배치나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공간의 스케일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분리시켜 놓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간이 그렇게 딱 이분화되지는 않죠. 어떠한 공간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집사회적인 공간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앉았을 때는 이사회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간의
큰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이게 먼저 가장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분리시킬지 그 분리시키는 이사회적인 공간의 스케일은 무엇인지 이 공간에 점유하는 사람들의 사용자의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용 인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큰 집사회적 공간, 이사회적 공간은 좀 더 큰 개념이라면 작은 개념으로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또 공간의 디자인할 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는 영역을 형성하는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거리의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보다도 뭐 2, 3인 소셜한 디스턴스가 있을 수가 있고 것 이상을 넘어서는 완전 퍼블릭한 스페이스의 디스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프라이버시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상호 접촉을 완전 분리해서 완전 혼자 있는 정말 프라이빗한 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자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 퍼블릭한 이런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디토리움 같이 앉아서 뭔가 바라볼 때 그런 완전 퍼블릭한 공간 이렇듯 그 프라이버시의 정도에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형성할지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의 그런 행위에 맞는 그런 행태 장치를 공간적으로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프라이버시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는 뭐가 있을 것인가? 아까 앞서 보여준 뭐 1인용의 이런 쉘 같은 장치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뭐 2, 3인용 또는 4, 5인용 어떤 회의 공간이라면 이렇게 뭐 유리를 통해서 사운드를 막기도 하고 또는 일련의 어떤 벽이 파티션처럼 되어 있어서 완전히 분리시키진 않지만 이 공간에 이런 영역성을 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뭐 패브릭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리에 붙이는 어떤 시트지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이게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다 오픈된 공간인지 아니면 일부 반 정도 차폐된 공간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 클로징된 공간인지 그런 거는 그 공간의 요소들, 그 장치들의 재질이 갖는 특성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어떤 벽이나 파티션으로 구별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 왼쪽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공원 안에 바닥 페이빙의 색깔 패턴을 다르게 줌으로써 어떤 이 영역성의 일부 프라이버시를 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뭔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 큰 흐름, 휴식 공간이라는데 사람들이 나는 속해져 있구나. 이러한 영역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렇게 완전 퍼블릭한 길보다는 조금 더 클로징되어 있는 느낌을 그런 영역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어떠한 큰 공간 안에서도 일부 이런 뭐 조경적인 실내 조경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도 이 안쪽 지금 공간과 이 바깥쪽 공간이 약간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프라이버시 구성 장치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그것이 어떤 구조물이든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물이 있죠. 이런 벽 같은 구조물이든 아니면 바닥에 그런 컬러 패턴이든 페이빙 패턴이든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뮤지엄인데요. 뮤지엄이나 갤러리인데 여기서 이 사례를 보여주는 거는 여기는 뭐 특별히 파티션이나 재질로 프라이버시를 구성을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스팟에 서게 되면 여기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심지어 사운드로서도 이런 지향성 스피커로서도 특별한 어떤 특정 위치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공간적인 분할은 아니지만 소리 자체도 행태 장치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영역성이라는 건데요. 그 영역이라는 거는 앞에 뭐 프라이버시랑 약간 관련이 있지만 어떤 개개인 인간이 한 공간 안에 있을 때 특별한 어떤 범위를 가지면서 원치 않는 어떤 침입으로부터 개인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를 그걸 영역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성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1차 영역, 2차 영역, 그리고 공적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소유하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영역성이라고 하고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점유되는 예를 들어 카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공간 그런 또는 상업 공간은 대부분 2차 영역인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영역을 공유하게 될 때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원이 되겠죠. 이런 공원은 이제 공적 영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그렇게 개인화되거나 그룹화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단위의 생성과 관련이 되고요. 그런 사회적 단위가 생길 때 사람들은 귀속감이나 뭐 자아 정체감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속에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연속성이라는 측면인데요. 연속성은 이제 공간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는 그 공간에 처음 맞닥뜨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공간의 경험을 끝날 때까지 하나의 시퀀스를 가지게 돼요. 즉, 처음에 예를 들어 어떤 미술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 미술관에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지각을 하면서 관찰자가 시시각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입구로 들어갈 때 어떤 인상을 받고 다시 로비로 진입했을 때는 또 뭐 예를 들어 로비는 이제 탁 트인 공간과 거기서 그 안에서 어떤 뭐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처음에 들어간 전시실은 뭐 천장이 낮고 되게 클로징 되어 있는 전시실이었다가 다시 다른 어떤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다시 뭐 탁 트여 있는 오픈된 또 스페이스가 나왔다가 거기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뭐 미디어 전시실이라서 어둡고 클로징된 그런 공간에 들어갔다가 하면서 그런 일련의 어떤 동선이 있잖아요. 그 공간적 경험의 시퀀스와 이제 그 공간적 경험 시퀀스가 생기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그 공간의 사용자가 경험되어질 때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그 경험이 보통은 이제 공간 디자이너가 이제 그걸 어떤 식의 경험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속성은 결국 동선과 매우 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공간을 계획할 때 이런 동선에 관해서 사람들이 같이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뭐 평지에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레벨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이 아래에서부터 뭐 계단을 올라가서 중간에서 또 다시 이런 공간을 경험하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또 아래를 또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동선과 관련된 그런 공간적인 경험, 그거를 연소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시퀀스로, 어떠한 순서로 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지, 뭔가 어떤 클라이막스적인 공간이 있는지, 또는 진입할 때 어떤 인상을 받고 나올 때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게 하고 싶은지, 또는 중간에 어디서는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고 머물고 싶은 공간, 스테이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뭐 휴식 공간 같은 게 있는지 그러한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들과 사람들의 행태를 예상해 가면서
그런 동선과 함께 계획을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요소를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동선을 정말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 공간 경험을 원한다면. 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쭉 이어지는 동선으로 뭐 가운데서 만나서 이렇게 홀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속성은 모두 다 동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큰 대표적인 예시로 뉴욕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구겐하임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자체가 진입해서 이게 큰 전시실이 다 램프로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큰 램프 동선을 통해서 층별로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전시를 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전시의 동선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러한 동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 클라이막스로 이러한 전시도 볼 수 있는 어떤 큰 공간을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그런 시퀀스도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어떤 적응성과 유연성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적응성이라는 것은 어떤 다목적의 고정 형태의 공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살펴봤던 구겐하임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큰 H유형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천장이 있고, 거기에 그 부분을 일부분 막고 이런 미디어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라이팅 전시, 제임스 터렐 같은 유명한 작품 전시할 수도 있고, 또는 수직적인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전시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아까 집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모두 다 함께 어떤 파티나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수평적인 이런 전시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또는 로비로서의 공간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형태는 한 가지로 고정돼 있지만 이렇게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거를 공간의 어떤 적응성이라고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용자 행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다양한 행태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서 처음에 이제 집사회적 공간을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어떤 레퍼런스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같은 레이아웃에 같은 공간 구조의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행태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유연성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적응성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거는 공간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서 이제 좀 더 다양한 공간의 스케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보통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회의실은 원래 분할돼서 각각으로 쓰이다가 이렇게 벽을 위로 올리거나 또는 로테이션해서 차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는 무빙워를 통해서 공간의 레이아웃을 바꾸기도 하는, 그렇게 플렉서블한 공간적 장치도 여러분들이 형태의 장치를 구성할 때 같이 고려를 하면 더 재밌는 공간을 형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 공간의 레이아웃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그리고 영역성, 그리고 연속성, 즉 시퀀스, 동선과 관련된 시퀀스, 그리고 적응성과 유연성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건 정말 기본 개념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싶은 어떤 공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정말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기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행태를
좋을지에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한 어떤 행대 장치를 디자인하는 게 바로 공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강의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 공간 디자인할 때 이러한 원리로서 하게 되는데 주변은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우리가 도시 공간과 또 이 사이트와 그런 공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고려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